사장, 부흥과 반란, 이탈리아의 부흥과 가리발디. 지금이 1850년이라고 쳐. 네가 미국 사람이라면 너의 지도자는 미국 대통령이야. 네가 스페인 사람이라면 너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스페인 국기 앞에서 경의를 표할 거야. 네가 프랑스 사람이라면 너는 프랑스의 국왕에게 충성을 서약하겠지. 그런데 1850년에 네가 이탈리아 사람이라면 그것은 단지 네가 지중해를 향해 장화처럼 길게 뻗어내린 유달리 바위가 많은 반도에서 살고 있다는 뜻일 뿐이야. 그 반도에는 12개도 넘는 자치주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고 각 자치주들은 제각기 법률과 국경선과 군주를 가지고 있었어. 그 자치주들은 거의 전부가 이탈리아라고 불리는 나라가 아니라 오스트리아라는 제국에 소속되어 있었어.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아직 없었단다. 오스트리아의 어느 귀족은 이탈리아라는 이름은 단지 지리학적인 용어일 뿐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 그러나 1820년에서 1860년 사이에 이탈리아의 여러 자치주에 살던 사람들이 이탈리아는 단지 지리학적인 용어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의 버젓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이탈리아 반도의 모든 자치주에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털어버리고 서로 합쳐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서 비밀 단체들을 만들었단다. 최고의 완벽한 도사들, 까르보나리 등의 이상 야릇한 이름을 가진 이 비밀 단체들은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암호와 신호를 가지고 있었고 신비스러운 의식을 지르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서 모임을 가졌단다. 회원들은 하나같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수염도 더부룩하게 길렀어. 도적을 잡으려고 거리를 순찰하던 경찰들이 그들을 보고 의심이 들어 체포를 하면 이발소로 끌고 가서 머리부터 깎게 했다고 하는구나. 비밀 단체의 회원들은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의 지배에서 기어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지 비밀 모임을 가지거나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단다. 여러 자치주들을 합쳐서 하나의 나라로 만든다는 것이 모든 비밀 단체 회원들의 똑같은 희망이자 소원이었지만 그 나라가 어떤 형태의 나라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달랐어. 이탈리아가 국민이 스스로 지도자를 선출하고 법률을 만드는 나라인 공화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단체들도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자 이탈리아의 도시 로마에 살고 있는 교황의 영도를 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단체들도 있고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하며 그 국왕으로는 여러 자치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북부의 피에몬테, 사르데니아주의 왕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단체들도 있었단다. 1831년에 까르보나리, 이 이름은 산에서 나무를 태워 숯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파는 사람들이란 뜻이란다. 라는 이름의 비밀단체가 서로 생각이 다른 여러 비밀단체들을 하나로 모아서 오스트리아의 지배에 항거하는 반란을 일으켰어.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당장 군대를 보내서 반란군을 진압했어. 수백 명의 비밀단체 회원들이 체포되고 주모자들은 교수형이나 총살형을 당했단다. 반란 주모자들 중에 주세페 마치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용케 도망을 쳤어. 그는 까르보나리의 다른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사형당하는 보고 겁에 질리지 않을 수 없었어. 하지만 그는 독립을 위한 투쟁을 단념할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었단다. 그래서 그는 청년 이탈리아당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비밀 단체를 만들었어. 청년 이탈리아당의 당원들은 모두 나이가 40살 아래이고 각자 소총과 50발의 총알을 지녔어. 그들은 당시로부터 200여 년 전인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탈리아의 여러 자치주들이 저마다 자유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 그리고 현재 이탈리아의 모든 자치주들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여러 주들이 합쳐서 하나의 이탈리아 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뜨거운 희망을 품고 있었단다. 하나의 이탈리아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이 운동을 리소르지멘토, 이탈리아의 재기 혹은 부흥이라는 뜻이라고 해. 이탈리아의 여러 가지 주의 군주들과 오스트리아의 귀족들은 마치니를 몹시 두려워했단다. 마치니는 신이 그에게 이탈리아를 압제해서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믿었어. 그는 늘 검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나는 지금 이탈리아를 위해서 통곡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는구나. 그리고 폭군을 암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당한 행위라고 설교했어. 그는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하는 데 가담했던 고대 로마의 원로의원 브루투스를 영웅 중에 영웅으로 숭배했어. 곧 오스트리아는 청년 이탈리아당에 가입하면 범죄 행위로서 사형에 처한다고 선언했어. 그러나 청년 이탈리아당은 계속 커져갔어. 주세페 가리발디라는 이름의 젊은 해군 선원이 마치니의 청년 이탈리아당에 가입했는데
그는 곧 마치니의 오른팔이 되어서 오스트리아에 항거하는 또 한 번의 반란을 모의하고 실행했단다. 그 또 한 번의 반란은 1848년에 시작되었어. 북쪽의 강력한 자치주 베네치아로부터 남쪽으로는 로마시에 이르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어. 전투가 갈수록 치열해져서 유혈이 난무하자 교황은 로마를 버리고 남부의 왕국으로 아직도 오스트리아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나폴리로 도망쳤어. 교황은 유럽의 모든 로마 가톨릭 국가의 국왕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어서 빨리 군대를 보내 청년 이탈리아당 당원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달라고 애원했단다. 프랑스가 교황의 부름에 응답했어. 프랑스 군대를 실은 배가 이탈리아 해안을 향해 항해했어. 그들은 로마에서 가까운 곳에 상륙하면 별 저항을 받지 않고 로마로 진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그들은 상륙하자마자 청년 이탈리아당의 자원자들로 구성된 군대의 공격을 받았어. 가리발디가 그 군대를 지휘했는데 그들은 그야말로 맹렬하게 싸웠어. 프랑스군의 어느 장교는 이렇게 말했단다. 그들은 꼭 악귀처럼 싸웠다. 심지어 짐승처럼 손톱과 이빨로 우리를 물어뜯는 것 같았다. 그러나 가리발디가 이끄는 혁명군은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자원 병사들인 반면에 프랑스 군대는 잘 훈련된 병사들이었어. 그들은 로마를 향해서 밀고 들어갔어. 가리발디는 3주일 동안 끈질기게 맞서 싸웠지만 마침내는 병사들과 함께 달아나지 않을 수 없었단다. 북쪽의 베네치아에서도 혁명군이 크게 밀리고 있었어. 오스트리아 군대가 반란군의 진영을 향해 향군했어. 그들은 대포와 성능이 훨씬 뛰어난 소총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최초의 폭탄도 가지고 있었단다. 병사들이 열기구를 타고 베네치아의 항공으로 날아가서 혁명군의 머리 위에 폭탄을 떨어뜨렸던 거야. 오래지 않아서 베네치아의 혁명군을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어. 겨우 몸을 피한 마치니는 런던으로 도망가서 숨었어. 가리발디는 미국으로 도망쳤단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의 자치주들을 되찾았고 교황은 로마로 돌아갔어. 이탈리아 공화국을 세우기 위해서 일어났던 혁명 전쟁이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야. 그러나 혁명 지도자들은 아직 단념하지 않았어. 그들은 이탈리아의 독립을 위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기 시작했어. 그들이 힘을 되찾는 데는 10년이나 걸렸단다. 로마와 베네치아에서 일어났던 그 혁명 전쟁에서 패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이탈리아 사람들은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기 위한 또 한 번의 싸움에 나섰단다. 그들은 이번에는 이탈리아 공화국을 세우겠다는 생각을 단념하기로 했어. 대신에 여러 자치주들을 합쳐서 하나의 왕국을 만들고 바로 얼마 전에 북부의 피에몬테, 사르데냐 주의 왕위에 오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를 국왕으로 앉히기로 결정했단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와 그의 측근들은 10년 전에 그 치열했던 혁명 전쟁을 아직 잊고 있지 않았단다. 그래서 그들은 프랑스 국왕에게 만약 프랑스가 마음을 달리 먹고 이번에는 이탈리아를 위해서 싸워준다면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의 왕국 영토 일부를 넘겨주겠다고 제의했단다. 프랑스 국왕이 그 제의를 받아들였어. 그리고 먼저 북부 지방에서 혁명군이 조직되었어. 이탈리아의 모든 지역에서 몰려든 병사들이 합세했어. 가리발디가 미국에서 급히 돌아와서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어. 이번에는 프랑스 군대가 뒤에서 이탈리아 혁명군을 지원했지. 그러나 그 지원이 오래가지 못했단다. 전쟁이 시작된 지 채 1년이 못 되는 동안에 프랑스군 병사들이 너무도 많이 죽자 프랑스 국왕이 그 전쟁에서 발을 빼기로 결심했던 거야. 그는 오스트리아 정부와 평화협정을 맺어버렸단다. 로마와 베네치아에서는 이길 가망이 없어져 버렸고 피에몬테, 사르데냐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였어. 그러자 가리발디는 1,000명의 병사를 따로 모아가지고 구멍이 사방에 숭숭 뚫려서 물이 콸콸 새는 배들에다가 태워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갔어. 그는 이탈리아 남부의 나폴리 왕국을 공격할 작정이었단다. 이탈리아의 자유를 위한 최후의 일전을 치르려는 것이었지. 가리발디는 먼저 시칠리아 섬에 상륙했어. 시칠리아 섬은 이탈리아의 반도의 끝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섬이야. 한편 가리발디의 군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장군이 지휘하는 군대가 시칠리아로 오고 있었단다. 가리발디의 군대는 시칠리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인 팔레르모를 향해 진군했어. 가는 도중에 가리발디는 시칠리아 섬의 가난한 농부들과 촌민들을 설득했어. 그와 그의 군대가 그들을 오스트리아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수십 명씩, 나중에는 수백 명씩 시칠리아 사람들이 가리발디의 군대로 들어왔단다. 그리고 드디어 가리발디의 군대와 오스트리아 군대가 팔레르모에서 맞붙었어. 맞붙어서 어떻게 되었냐고? 당연히 가리발디의 군대가 대승리를 거두었지. 또 졌다면 이야기가 되겠어. 가리발디는 이어서 나폴리 왕국의 해안으로 갔어. 그의 군대는 이제 3만 명의 대군이 되어 있었단다.
그리고 채 석 달이 못 되었을 때 가리발디의 3만 대군은 나폴리 왕국의 한가운데 지점인 볼투르노강에서 오스트리아와 나폴리 왕국의 군대와 맞붙었어. 이 볼투르노 전투가 이탈리아의 부흥을 위해서 일어난 리소르지멘토의 마지막 전투였는데 물론 가리발디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단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국왕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리발디를 만났어. 가리발디는 이렇게 말했단다. 이탈리아의 첫 국왕 폐하를 아련합니다. 이듬해인 1861년에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는 이탈리아 국왕의 왕관을 썼어.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첫 국왕이 된 것이지. 이탈리아는 마치니가 바랐던 것처럼 공화국이 되지는 못했어. 그러나 마침내 이탈리아 사람들이 주인인 나라가 되었단다. 부패한 청왕조에 대항한 태평 청국운동. 그 무렵에 중국에서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단다. 그 전쟁은 나라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일어난 싸움이었어. 같은 나라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전쟁을 한 나라는 물론 중국만이 아니었어. 그런데 중국에서 일어난 그 전쟁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중국의 황제를 쫓아내리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믿는 어떤 한 남자가 이끄는 전쟁이었다는 게 특이했어. 당시 중국은 청나라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어. 중국의 청나라가 들어선 지는 벌써 200년도 더 지났단다. 처음에 청나라는 강력한 힘으로만 백성을 다스렸던 게 아니라 도덕을 중시하는 정치를 피하려고 애썼어. 그래서 청나라의 초기 황제들은 대단히 공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단다. 심지어는 인간이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을 글로 써서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 자신이 그 규칙을 충실히 지키려고 늘 노력했던 황제도 있었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청나라 황제들은 점점 도덕성을 잃어갔어. 그리고 1850년 무렵에 청나라 황실은 사치와 향락과 부패가 너무도 심해졌단다. 또 정부의 관리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백성이 낸 세금을 훔쳐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를 일삼았어. 한편 중국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었어. 1700년에서부터 1850년 사이에 인구가 2배로 1억 5천만 명에서 3억 명으로 늘었단다. 도시들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지. 그래서 도시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는 저 멀리 남쪽이나 북쪽으로 농사지을 땅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줄을 이었단다. 오래지 않아서 중국의 변방지대에서는 새로 정착한 사람들과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그 지방의 관리들은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무겁게 물리거나 아예 내쫓으려고 하는 등 온갖 가혹한 짓을 했단다. 그런데 중국은 또 날이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었어. 영국 상인들이 중국의 항구로 아편을 들여와서 팔았어. 아편이 왜 해로운가 하면 그것의 맛을 들인 사람은 거의 반드시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된 사람은 거의 반드시 아편을 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야. 수천, 수백만 명의 중국 사람들이 아편 중독자가 되었어. 그래서 영국 상인들이 중국에서 아편을 팔아 벌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단다. 그런데 영국 상인들은 아편을 팔아서 버는 만큼 중국의 상품을 사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었고 중국은 날이 갈수록 가난해지는 게 당연했던 거야. 중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단다. 게다가 세금까지 점점 올랐어. 가난한 중국 사람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절망에 신음하며 간신히 목숨이나 부지하며 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덮어놓고 따라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단다. 그러할 즈음에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홍수전은 중국 남부 광둥성 화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 그는 청나라 조정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고 여러 번 과거 시험을 보았지만 번번이 낙방했단다. 그래서 그는 공부에도 시험에도 그만 지쳐서 쓰러져 버렸어. 그리고 심한 열병에 걸렸는데 어느 날 의식이 가물가물한 채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 꿈에서 백발이 성성한 웬 노인이 나타나 그에게 이상하게 생긴 칼을 한 자루 쥐어주고 그 칼로 세상을 유혹하는 악귀들과 싸우라고 하면서 그 싸움에서는 나이든 형이 늘 그의 곁에서 함께 싸워줄 거라고 말했대. 홍수전은 언젠가 고향에서 우연히 만난 어느 서양 선교사로부터 기독교에 관해서 조금 배운 게 있었어. 그래서 그는 꿈에 보았던 그 백발 노인은 기독교의 하나님이고 노인이 말한 나이든 형은 예수 그리스도고 홍수전 그 자신은 중국 백성의 삶을 참혹한 도탄에 빠뜨린 악기들과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수의 중국인 동생이 틀림없다고 믿었단다.
홍수전은 그의 친구들에게 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그리고 교단을 만들어서 신도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가난한 농부와 촌민과 광부와 숫쟁이와 제대한 군인 등 2천여 명이 삽시간에 모여들었단다. 홍수전은 그의 교단을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배상제회라고 불렀어. 그들은 아편과 술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재산을 교단에 바치겠노라고 서약했단다. 1850년에는 배상제회의 신도수가 거의 2만 명에 이르렀어. 비록 가난뱅이의 집단일 뿐이지만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자 그 지역의 지주들이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지. 그래서 지주들은 청나라 조정의 사태를 고해 바치고 군대를 불러서 배상제회를 공격했단다. 홍수전은 조정과 지주들이 그와 그의 신도를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진짜로 악귀들과 싸우는 인물이라는 증거임이 틀림없다고 믿었어.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는 그 자신을 천황이라 하고 그의 신도는 태평천국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선언했단다. 홍수전과 그의 신도들은 관군과 지주들과 싸워서 승리했어.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홍수전의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융안저우성을 점령하고 그곳을 군사본부로 삼았단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휘관과 병사를 제대로 갖춘 정규 군대를 만들어서 장차 치르게 될 전쟁에 대비했어. 홍수전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외쳤단다. 남녀를 가리지 말고 모두 칼을 들어라. 다 같이 힘과 용기를 모아 악귀들을 물리치자. 지금 황금으로 지은 집이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신분이 제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기어이 비단 옷을 입을 것이니라. 가난에 찌든 촌민들에게 이것은 정말 귀가 활짝 열리는 놀라운 약속의 말이 아닐 수 없었어. 홍수전의 이 말에 가슴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태평천국 백성들은 북쪽으로 난징을 향해 진군했어. 가난한 백성을 쥐어짜는 부패한 관리들이 우글거리는 청나라 조정을 몰아내겠다는 결의가 하늘을 찔렀어. 그들은 자기들이 청나라의 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청나라의 풍습인 변발을 잘라버리고 머리를 길게 길렀단다. 태평천국군은 난징을 향해 진군하면서 평소에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던 지주들과 탐관 오리들을 공격해서 살해하고 관천을 습격해서 부수고 세금 서류를 불태웠어. 태평천국군을 직접 보았다는 어떤 선비는 이렇게 썼단다. 그들은 부잣집만 보면 반드시 쳐들어가서 재물을 깡그리 빼앗았다. 그러나 가난한 촌민을 괴롭히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그들은 부잣집에서 빼앗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태평천국 백성들은 일개 반란 집단이 아니었어. 그들은 혁명군이었던 거야. 그들은 청나라를 물리친 다음에는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놀랍고도 탁월한 방안들을 가지고 있었단다. 토지를 공평하게 나누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누어주고 각 가정에서 농사를 지어 거두어 들인 것은 제각기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라에 바치고 모든 남녀는 서로 형제이자 자매가 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졌던 거야. 태평천국의 지도자들 중에는 중국도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직접 지도자를 뽑는 선거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단다. 태평천국군은 난징을 점령하고 그것을 그들의 수도로 삼았어. 그러고는 청나라의 황제가 있는 베이징으로 군대를 보냈어. 그 군대는 베이징을 점령하지 못하고 퇴각했지만 그 뒤를 추격해온 황제의 군대도 난징을 되찾지 못했단다. 두 군대는 그 후 여러 해를 두고 곳곳에서 전투를 거듭했어. 1860년에 태평천국군은 상하이로 진격했어. 그리고 상하이를 점령하기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잠깐 있었단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의 상황이 태평천국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이 생겼어. 중국이 영국하고 어떤 조약을 맺었는데 태평천국군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해주면 그 즉시 영국 상인들에게 중국의 항구를 더 많이 열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어. 그러자 영국은 얼씨구나 하면서 청나라를 돕기 시작했어. 영국의 증기선들이 청나라 군대를 싣고 이곳저곳으로 이동시켜 주었고 심지어는 영국 군대가 직접 전투에 가담하기도 했단다. 1864년에 이르러 태평천국군은 운명이 다했어. 그들의 수도인 난징이 포위되었고 청나라 군대가 쏟아져 들어오자 홍수전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 그리고 모든 백성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일어섰던 태평천국 운동도 그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렸어. 태평천국 운동에서 죽은 중국 사람의 수가 3천만 명이나 되었단다. 너무도 엄청난 희생이었지. 그래서였을까? 반란이 진압된 후 청나라 조정의 대신들은 이제까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는지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어. 그들은 농사지을 땅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농기구와 종자를 내주고 볼을 맞고 도랑을 파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을 지원해주고 세금을 낮추고 부패한 관리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내쫓았단다.
청나라 왕조는 태평천국 운동으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어. 그러나 그 이후에 취한 그나마의 몇 가지 옳은 정책 덕분에 한동안은 더 중국의 왕좌를 지키게 된단다.